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중국 기업이 만든 동영상 공유 앱인 틱톡에 대한 미국 내 금지 법안이 이번 주말에 이미 연방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서 오늘 연방 상원에서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이 미국인들의 신상 정보가 틱톡을 통해서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인데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에서 독일에 밀리면서 세계 3위 국가 자리를 내주고 이제 4위가 된 일본이 이제는 인도에 밀려서 5위로 내려갈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틱톡 금지 법안이 지난 주말에 연방 하원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 상원에서도 이제 처리가 될 예정이죠. 그렇죠. 지난 20일 토요일 본회의에서 틱톡 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이제 사흘 됐죠. 사흘 전에 틱톡 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초당적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찬성 360표 대 반대 58표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됐고요. 미국은 양원제이기 때문에 하원과 상원이 다 통과돼야지만이 이제 확정이 되는데요. 상원은 이르면 오늘 연방하원을 통과한 이 틱톡 금지법을 처리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설사 아니어도 이번 주 안에는 처리할 게 좀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상원까지 통과하면 이제 연방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 셈이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서명하면 확정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그런 얘기를 했어요. 틱톡 금지법이 올라오면 서명할 것이다. 공언을 했습니다. 틱톡 금지법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하게 푸시한 법안이고 그래서 연방 상원까지 통과하면 사실상 확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틱톡 금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네. 뭘 담고 있습니까? 그 틱톡의 모회사가 바이트댄스죠. 바이트댄스 이게 중국 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는 이제 중국 기업인데 따라서 중국 정부의 미국인들 신상 정보가 넘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나 연방상원, 연방하원에서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안이 확정된 때부터 270일 이내 틱톡 미국 사업권을 비중국계 회사에 매각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계 회사가 틱톡을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믿을 수가 없다. 안심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미국 측의 입장이고요. 270일 이내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한 번에 한해서 90일간 매각 시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럼 270 더하기 90은 얼마입니까? 360이죠. 네. 그러니까 1년이란 얘기죠. 그래서 결국 대통령 매각 시한 연장까지 포함하면 틱톡 사업권 매각 기간은 최대 1년이다. 1년 안에 틱톡을 매각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이제 미국에서는 틱톡을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연방의회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 등이 워싱턴 정치권의 틱톡 규제에 네.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네, 이런 소식이죠. 그렇죠. 틱톡 금지법이 점점 현실화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소셜 미디어를 금지하는 법을 지금 미국이 제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정치권의 주장은 이런 거죠.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중국계 기업이어서 중국 당국의 통제를 받고 있다. 언제든지 중국 당국이 원하면 틱톡 가입자들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틱톡을 이용하는 수많은 미국인들의 정보가 중국에 흘러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틱톡을 금지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이제 비판은 소셜 미디어는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소통의 공간이에요. 여기에는 미국인만 있는 게 아니라 러시아인도 있고 중국인도 있고 한국인도 있고 다 있을 수 있는 건데 국가로 구분해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지금 이런 틱톡이나 무슨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나 X 같은 이런 소셜 미디어의 근본을 뒤흔드는 이런 지금 법을 미국이 제정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고요. 중국 정부가 틱톡을 이용해서 미국인 정보를 빼가거나 얻고 있다는 증거가 지금 없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미국이 주장하는 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지금 중국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실제로 그런 정황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추측만 가지고 소셜 미디어 자체를 못하게 막는 건 그걸 못하게 막는 법을 만드는 건 지나치다 이런 얘기고 실제로 미국인들이 1억 7천만여 명 이상이 지금 틱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절반 이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틱톡을 이용하고 있고 근데 틱톡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고
여가를 활용하고 있고 또 심지어 경제 활동도 하고 있고 틱톡을 통해서 돈을 버는 미국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활동을 어떤 우려 때문에 확실한 근거도 없는 그냥 우려 때문에 틀어막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이 틱톡이란 공간에서 네.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 자체를 틀어막는 게 그래서 이제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위반이다 하는 비판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틱톡의 규제가 이제 미국의 발목을 잡을 네.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건 그렇죠.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틱톡이나 뭐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뭐 왓츠앱 다 같은 어떤 그 방식으로 지금 이용되는 거예요. 네. 틱톡만 유별나게 이상한 방식이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틱톡만 규제한다? 그럼 결국 이 규제가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죄다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틱톡 금지법으로 틱톡을 탄압할 경우에는 미국의 소셜 미디어들도 역시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 소셜 미디어 업체들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2016 대선과 2020 대선 때 홍역을 치렀어요. 그때 뭐 러시아 개입설, 뭐 위키리크스 폭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뭐 당시 2016 대선 때 힐러리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뭐 페이스북이나 그 당시 트위터라든가 이런 데 마구마구 나오니까 위키리크스 또는 뭐 그런 데서 나온 것들이 그러니까 그 대선이 끝나고 어땠습니까? FBI가 조사를 해가지고 또 연방의회가 연방하원이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그 수장들을 다 불러가지고 거의 질타하듯이 왜 이런 걸 규제하지 않느냐, 왜 이런 거를 가만 내버려 놓느냐 이러면서 따지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유저들의 계정이 셧다운됐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의사당 이제 폭동 사태의 영향도 컸지만 어찌 됐건 그 유저들의 계정을 셧다운시키고 이렇게 그 뭐 기존에 올린 게시물을 내리게 만들고 뭐 그런 조치를 취하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이 연방 당국 규제에 반발했는데 이게 뭐 여론을 등이었고 여론전을 펼치면서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니까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비판하는 쪽 얘기는 뭐냐면 미국 소셜 미디어 업체들도 미국 정부의 미국 의회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야 페이스북 너네 이상하다. 페이스북에서 뭔가 좀 이상한 흐름이 보이니까 페이스북 이용자들 갖고 와봐 정보 좀. 그럼 갖고 가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FBI가 갖고 오라는데 CIA가 갖고 오라는데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야 우리는 이제 페이스북 못 믿겠다. 인스타그램 못 믿겠다. 너네들은 뭐 필요하면 다 가져가서 조사하고 뭐 내려라. 이거는 뭐 삭제시켜라. 이 계정을 중단시켜라. 정지시켜라. 막 이러는데 근데 그러는 이 규제가 돼가는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중국 정부가 그러는 거는 이렇게 법까지 만들어서 이제 문제를 삼고 미국이 그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과연 이런 게 타당한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법이 통과된다면 틱톡 금지법이 확정된다면 이게 지금 당장은 틱톡만 규제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미국 소셜 미디어 유튜브를 비롯한 미국 소셜 미디어 다 규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이게 지금 네. 뭐 호주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런 법 비슷한 법들이 나오려고 지금 하고 댓글 있는데 달아주신 네. 분은 중국이지 않습니까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의미인 듯 합니다.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이제 많이 가니까 그 다음 질문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기분에 누군가가 싫으니까 규제해야 됩니까? 그런 겁니까? 중국 아니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있다는 저는 걸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반론을 거고요. 제기하고 싶은 건데 네네. 표현의 자유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표현의 자유인 거예요. 네. 볼테르라는 사상자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당신의 의견을 하나도 동의할 수 없고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당신의 소리는 다음 말도 안 되는 시간에 소리인데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당신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사라지면 내가 제일 먼저 청취자분도 앞장서서 자신의 생각을 앞장서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자유가 얘기 드리는 있거든요. 거예요. 네. 앞장서서 그런 당신의 자유를 네.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어찌 됐건 네, 그렇습니다. 틱톡의 자유를 뺏는 거는 결국 우리 찬반이 모두의 자유를 지금 뺄 수 갈리고 있다. 있습니다. 그런 네. 네. 자 이번에는 일본 소식입니다. 세계 3위였던 일본 경제가 이 독일의 추월을 당하더니 이제는 또 인도에도 네.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 명목 GDP 순위에서 지난해 일본이 그러니까 2023년에 독일에 밀렸는데요. 세계 경제 3위 국가였다가 이제는 4위 국가로 내려앉았습니다. 5위가 인도죠. 근데 이제 5위인 인도에게도 추월당할 가능성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2년 정도면 추월당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당장 내년 2025년에 그러니까 1년 정도 후에
추월당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일본 언론이요 구체적으로 내년에 인도 경제가 일본 경제를 앞설 것이다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인데요. 네. 지난 그 토요일 20일 날 그 국제통화기금 IMF의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인도가 그 내년 2025년 GDP 추정치가 4조 3,398억 달러. 이게 이제 인도의 추정치고요. 일본 경제는 내년 GDP가 4조 3,103억 달러. 그러니까 인도의 GDP가 내년이면 일본 GDP를 약 295억 달러 정도 제친다는 그런 예측입니다. 그럼 이제 인도가 세계 4위 GDP 국가가 되고요. 일본이 세계 5위 GDP 국가로 내려앉는 겁니다. 그 예측의 근거는 뭡니까? 네, 그 IMF의 예측 근거는 내년 중에 인도 경제가 이제 일본을 앞설 이유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일본의 엔화 약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엔화 약세는 이제 달러 강세와 이제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일본에게 힘든 그런 상황을 안겨주고 있고 여기에 인도는 인구 증가가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 고도 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엔화 약세, 그다음에 인도의 인구 증가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인도 경제가 원래는 2026년쯤에 일본 경제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됐는데 1년 더 단축해서 2025년 내년이면 조기에 일본 경제를 앞설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전 세계 모든 국가를 통틀어서도 인도 경제 상승세가 요즘 대단하다라는 대단합니다. 분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요즘 국가들 중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가장 경제가 활발하게 상승세 보이는 국가가 인도입니다. 미국 제외하면 현재 가장 경제적으로 좋은 상황이라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역시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인구 증가에 힘입어서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요즘 저출산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인구가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전 세계 대세가 되고 있는데 인도는 세계 1위 인구 국가라는 메리트가 상상 이상으로 지금 엄청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인구가 많다는 게 뭡니까? 생산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고 구매력도 뛰어나고 또 소비 규모도 점점 이제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산도 많이 하고 또 많이 하는 만큼 많이 또 구매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 경제는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2025년에 일본 제치고 GDP 4위로 올라서고 지금 같은 기세면 2027년이면 독일까지 제치고요. 인도가 세계 3위에 경제되고 이러면 이제 미국, 중국, 인도 이렇게 경제되고 빅3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는 국가적으로는 크지만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직 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총 GDP에서는 네. 2025년 세계 4위에 오르고 2027년에 이제 세계 3위까지 오른다는 전망이지만 1인당 명목 GDP가 아직도 2,000달러대 중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요.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2,000달러대 중반. 중국과 비교하면 1인당 GDP가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요. 최고 빈곤 국가로 알려져 있는 그 방글라데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만큼 인도가 국가 전체적인 GDP는 어마어마하지만 이게 이제 개인 GDP로 넘어가면 이렇게 굉장히 좀 초라한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인도도 물론 세계적인 부자들도 많지만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극소수고요. 대부분은 역시 좀 저소득층이 많고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인도도 굉장히 극심한 그런 사회. 특히나 우리가 잘 아는 카스트 제도 있잖아요. 카스트 제도 때문에 더군다나 이 하위 계층은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 보니까 인도 경제가 그런 면에서 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찌됐건 인도의 그 국가 경제는 참 무시무시하게 지금 발전하고 카스트 있는 제도 것입니다. 자체는 지금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나 그냥 그거는 습관적으로 그러나 그거는 이제 여전히 뭐 그 체제 형식적으로 안에 없다고 말하지만 맞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맞습니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맞아요. 그거를 네. 인도인들도 극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 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이 아마존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던 드론 배송 서비스를 이제 마칩니다. 그 대신 앞으로는 애리조나주에서 새롭게 드론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또 사전에 돈을 지불하고 신청해서 공항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 없는 서비스가 캘리포니아 주 공항들에서는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금지하려는 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콜롬비아대, 예일, 하버드 등 미국의 명문대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으로 촉발된 학내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박균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캘리포니아주에서 아마존에 들어온 배송 서비스가 끝이 나게 됐네요. 네, 아마존이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프라임 에어, 이 드론 배송 프로그램을 접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은 그동안 캘리포니아주 락포드란 지역에서 프라임 에어 드론 배송 시범 서비스를 진행해 왔는데요. 이 락포드는 북가주 그 스탁튼 바로 북쪽, 이 샌프란시스코와 세크라멘토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마존은 2022년부터 이곳 락포드와 또 텍사스주 컬리지 스테이션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해 왔고요. 드론을 통해서 1시간도 채 안 돼서 수많은 아이템들을 배송해 왔다며 고객들과 커뮤니티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북가주 락포드의 서비스를 완료하고 새로운 곳에서 다음 단계로 접어든다고 아마존 측은 발표했습니다. 아니 고객들과 커뮤니티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고 했는데 왜 이 드론 배달 서비스를 그만두는 거예요? 아마존은 미래를 보고 드론 배송 프로그램의 확장을 지속하는데 지원을 우선 투입하기 위해서 락포드 지역 드론 배송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그렇지만 사실은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법적 규제에 부딪히며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최근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그 아마존 자체 뉴스 플랫폼 블로그 포스트에 적었습니다. 그 대신 캘리포니아주보다는 그 한층 법규가 느슨한 주에서 시험 서비스를 이어나갈 계획이란 평가입니다. 네, 이게 뭐 캘리포니아 주정부 규제다라는 핑계를 대지만 사실 캘리포니아 이곳 LA 같은 데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아이고 불가능합니다. 뭐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아파트도 많고 네, 이게 개인 집들만 쫙 있는 그러한 시대라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네. 아파트 고층 빌딩들 많고 이런 데에서 이 드론 배송을 하게 되면 그리고 더더구나 이 뭐 아파트 앞에 갖다 놓는다 그러면은 그것도 누가 집어가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왜 핑계를 캘리포니아 주정부 규제라고 자꾸 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이게 맨 처음에 한다고 그럴 때부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럼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애리조나주 피닉스입니다. 이 아마존은 올해 안으로 피닉스 도심인 웨스트밸리 일대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이에 대비해서 피닉스 서쪽에 위치한 톨레슨 물류창고 시설에 드론을 배치한다 하고요. 연방항공청 FAA 비롯해서 로컬 정부 등의 이 항공교통 관련 비행 허가 또 준수 규칙을 조율 중이라고 하네요. 네. 아마존이 드론 배송 프라임 에어 프로그램을 처음 발표한 지가 꽤 시간이 된 듯한데 얼마나 됐나요? 10년도 더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설립자이자 당시 CEO가 이 프라임 에어를 발표한 게 지난 2013년이었습니다. 이 커머스 업계에서 가장 먼저 뛰어든 최첨단 테크를 응용한 당시에는 혁신 사업 아이디어였는데요. 당시 베이조스 CEO는 자율비행 드론으로 약 5파운드, 그러니까 2.3kg 이하 물품을 주문하자마자 1시간 이내에 소비자한테 배달하겠다는 그런 멋진 비전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2년 전에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 프라임 에어 서비스를 시작했고 예. 이제는 이 애리조나주에서 이어나간다는 건데 여기서는 새 배송 드론 모델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모델 MK30, 이전보다 크기가 좀 더 작고 더 조용하고 빗속에서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방수 가능이네요. 네, 아마존은 여기에 대해서 더 작은 마당이나 보다 인구 밀도가 높은 외곽 지역에서도 드론 배송이 가능하다면서 올해 중에 실제 배송에 투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공항에서 항공기를 타기 전에 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과 관련된 새로운 법안이 지금 마련되고 있다고요. 네, LA 국제공항 같은 경우 사실 웬만해선 여행객들로 꽤나 혼잡하고 검색대 줄도 길어서 줄 안 기다리고 보다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그 서비스 신청에 이용하는 한인분들 상당수 계신데요. 그 서비스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TSA 프리체크이고 다른 하나가 그 클리어와 같은 서비스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TSA 프리체크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TSA 검사를 좀 더 간단하게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신발을 안 벗어도 되거나 랩탑을 가방에서 따로 꺼내 놔두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면 클리어와 같은 서비스 이용하면 신분을 사전에 확인해서 그 TSA 프리체크 검사 줄조차 기다리지 않고 네. 바로 탑승권 보여준 뒤 짐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클리어와 같은 이 서비스를 캘리포니아주 공항들에선 더 이상 금지하는 그런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클리어 서비스는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대체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법안 SB 1372 법안인데요. 클리어와 같은 제3업체가 전용 보안 검색대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캘리포니아주 공항들에선 그 서비스를 시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시 뉴먼 민주당 상원의원 그리고 제닌 유엔 공화당 상원의원 이렇게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요. 전국에서는 최초로 발의된 겁니다. 이런 법안이 추진되는 배경은 뭘까요? 형평성 문제가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클리어 서비스 신청하는 데는 당연히 돈이 드는데요. 연간 $189 지불해야 합니다. 결국 부유한 사람들은 줄을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새치기를 해서 가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네. 돈이 없는 경우엔 항공 여행을 할 때조차도 앞으로 끼어드는 그 클리어 서비스 멤버들로 줄을 더 오래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 항공 승무원 협회 또 오클랜드 세크라멘토 산호세 이 북가주 지역 교통 보안 책임자를 하는 노동조합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안에 우려를 표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누굽니까? 주요 항공사들입니다. 아, 네. 델타, 유나이티드, 사우스웨스트, 알래스카, 제트블루, 하와이안 이렇게 6개 주요 항공사들이 이 법안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 항공사들은요, 이 법안이 항공편 그 요금 인상을 위협하고 또 보안 검색대에서 공항들의 효과적인 능력을 제한시켜서 캘리포니아주를 여행하는 그런 여행객들한테는 오히려 경험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데이브 콜테스 상원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된다 우려하는 내용의 서한을 적어 보냈고요. 이들은 작년 한 해 동안만 캘리포니아주에서 해당 서비스가 500만 차례 이상 사용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컬럼비아, 예일, 하버드 등 명문 대학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이 하마스의 전쟁으로 촉발된 학내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네, 반유대주의 논란 속에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격화하면서 학생들이 무더기로 체포되자 일부 학교들은 수업을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시켰고요. 외부인의 캠퍼스 출입까지 금지시켰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AP통신 등에 따르면 컬럼비아대는 어제 학교 전체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이게 지난 18일에 캠퍼스 안팎에서 벌어진 친팔레스타인 시위로 재학생 100여 명이 체포된 데 따라 내려진 조치입니다. 컬럼비아대는 학생이나 교직원 신분증이 없는 사람의 건물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 여전히 긴장된 분위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뉴욕대를 비롯한 다른 대학들은 어떻습니까? 어제 저녁 NYU에서도 경찰이 캠퍼스 광장 점거하고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벌이는 학생들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예일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경찰이 캠퍼스 광장 일대 점거하고 일주일 동안 시위 벌여온 학생 약 60명 정도를 체포했습니다. 예일대는 광장을 비우면 이사회가 대화에 응하겠다고 제안을 했지만 시위대는 그걸 거절했고 이제 경찰이 해산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대도 중앙도서관 앞 그 야드의 정문을 아예 닫아 걸고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시켰고요. 그리고 인근 MIT에서도 학생들이 캠퍼스 안에 천막을 치고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런 시위 사실 이쪽 미 동부 쪽은 물론이고요. UC 버클리에서도 있었고 또 미시간대 등에서도 진행됐습니다. 지금 상당히 미 대학들의 분위기가 험악해졌다는 평가인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이 학생들 간에 벌어진 갈등의 골이 메워지지 않고 있음을 지금 잘 보여준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회는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할 때, 사업을 확장할 때 이 함께 일할 사람을 과연 어떻게 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이 W2 엠플로이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1099 컨트랙터로 할 것이냐 여기 알아봤는데 오늘은 피고용인이 취업을 했을 때 제출해야 할 서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캘리포니아는 사람을 고용을 할 때 고용 계약서란 것이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스탠다드 폼에서 그냥 당신은 내가 월급을 주고 당신은 나한테 일하면 되는 것이지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한 것은 대부분이 다 당신은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고 당신이 나가고 싶으면 아무 데라도 나가고 나는 당신을 아무 데라도 자를 수가 있다. 그게 진짜 employment at will이라고 하는 정책인데 근본적인 것은 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고용 계약서라는 게 따로 없고 그러면 내가 당신은 월급을 주는데 어떻게 당신 월급을 떼서 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폼이 W4 폼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이게 IRS 폼인데 당신의 이제 인적 사항이나 세금을 많이 뗄 것이냐 적게 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 사항을 거기다 기록하는 건데 이게 자주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뭐 디펜던트가 몇 개냐 또 그 뒤로는 뭐 얼라원스가 몇 개냐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은 IRS에서는 투명하게 한다 뭐 심플하게 한다, 간단하게 한다 그러는데 예. 고칠 때마다 머리가 아프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서로 취업을 한 사람들은 그놈 갖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해도 못 도와주고 또 뭐 그 HR 디파트먼트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한테 전화가 문의가 많이 와요. 근데 이제 심플한 케이스는 굉장히 심플한데 좀 복잡한 케이스들은 좀 더 읽어보고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돈을 버는 순간에 정부에 납세를 해야 될 금액은 미리미리 돈을 내라 그런 뜻이거든요. 돈을 버는 순간에. 근데 이제 보통 세금을 한 네 가지를 떼거든요. 크게 나눠서 네 가지를 떼는데 소셜 시큐리티 텍스, 펜션에 관련된 텍스. 그다음에 주정부에서는 스테이트 디사빌리티 인슈런스, 뭐 장애 보험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걸 떼고 나머지는 이제 페더럴 인컴 텍스하고 스테이트 인컴 텍스는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퍼센테이지로 그냥 나 2,000불 받는데 20%나 떼버리고 나 주라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구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페더럴 인컴 텍스는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기록을 해야 될 거고 스테이트는 스테이트 법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이 혼란을 좀 많이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금 새로 나온 것은 2020년도에 세법이 많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때 또 위드홀딩 텍스가 또 많이 바뀌어가지고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복잡하다는 걸로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해지는 거고 근데 그중에서도 쉬운 것은 나는 월급쟁이고 나 혼자 번다 그리고 나는 스탠다드다라고 생각하면은 첫 번째 나 싱글이다. 스텝 1에서는 그다음에 스텝 5에 들어가면은 사인해라.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벌써 70% 80%는 거기에 해당이 되고 어떤 분들은 이제 나는 잡이 2개야. 또는 어떤 분들은 나는 와이프가 일해. 그러면 두 사람 급여가 합해져 버리면 세율이 높아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 공제 획수가 많아지는 것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금 신경 써가지고 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나는 금년도에 테슬라 차를 타서 크레딧을 많이 받을 거야. 나는 솔라 패널을 달으면 또 크레딧을 받을 거야. 애를 낳으면 차일드 크레딧을 받을 거야라고 하면은 미리 세금을 좀 적게 내놓으면은 연말에는 리펀드 받는다고 하지만 미리 세금을 많이 내버리고 페이체크가 적어져 버리면 또 사람들이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방 정부는 어떻게 만들어 가져 가 있냐면 많이도 떼지 말고
적게도 떼지 말고 네 환경에 맞는 것만큼 해서 내년도 텍스 리턴 할 때 세금 낼 것도 없고 세금 되돌려 받고 받는 것도 없도록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돼서 IRS는 가능하면은 조금 약간 많이 떼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에 W2 폼이 나오면은 제일 먼저 가는 게 회계사한테 가가지고 세금 보고를 하면은 뭐 2,000불이 나옵니다. 3,000불이 나옵니다. 하면 그 돈 갖고 벌써 가을 여름에 그 베케이션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많이 내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많이 내고 싶지 않아. 나는 먼슬리에 필요한 경비가 많아. 나는 좀 적게 뗐으면 좋겠어라고 하면은 이제 스텝 2, 3, 4를 잘 읽어 보면은 좀 적게 뗄 수 있는 방법들이 다 놓여 있으니까 세금을 미리 많이 떼 놓고 그렇다고 해서 이자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많이 낼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정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W4 폼이라는 것은 내가 세금을 미리 얼마 정도를 띄워놓을 것인가를 계산하는 폼이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너무 많이 떼놓으면은 내 페이롤이 적잖아요. 그렇죠. 매달 받아가는 게 적죠. 적죠. 세금을 많이 나는 내면. 뭐 렌트비도 내야 되겠고 얘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돈이 적어. 그랬을 때는 거기 가서 HR 디파트먼트에 가가지고 좀 공제를 좀 많이 해달라라고 하면은 세금을 적게 떼고 결과적으로 그다음에 공제를 좀 많이 하면은 그다음에 네트 인컴이 좀 많아지죠. 그러면은 내년도에 가서 세금이 더 나올는지 못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가 집에 가져가는 돈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런 걸 선호하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매년 4월에 이제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은 인컴택스를 내놓은 것에 대한 이제 리펀드가 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보면은 거의가 다 2-3천 불 정도는 평균씩 다 받는 걸로 지금 보도가 그러니까 나오거든요. 아까 스텝 1하고 스텝 5는 내가 결혼했는데 싱글로 써버린다 할지 그리고 스탠다드 공제 내가 집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스탠다드 공제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포맷이에요. 네. 1번이. 그러면 1번과 5번 사인해버리면은 세금을 많이 떼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 많이 뗐는데 나중에 내가 텍스 리턴 하니까 뭐 자녀도 있어. 그다음에 집도 있어. 여러 가지 공제 사항이 있어. 테슬라도 그래서 샀지. 돌아오는구나.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은 3,000불도 받고 4,000불도 보면은 벌써 6월 달에 어디 여행 가자는 그 스케줄을 쫙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약간 많이 떼고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 게 평균인 것 같아요. 평균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 정도 하는 것 같아. 그렇죠. 2-3천 불 정도 리펀드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띄워놓는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래서 W4나 또는 W9 그 서류에 이제 작성을 할 때요. 나는 결혼을 했고 뭐 배우자도 직장을 갖고 있는데 싱글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에요. 아니면은 부부라고 같이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나는 일을 하는데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디펜던트에 뭐라고 그 저기 부양자에 몇 명을 적어야 되나 이런 걸 굉장히 헷갈려하세요. 그렇죠. 그 정리 좀 해주세요. 그렇죠. 네. 그게요. 한마디로 딱 심플하게 정리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결혼했냐 네네. 결혼으로 보고할래 그러면은 인컴을 내가 10만 불 버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네. 와이프가 또 10만 불을 벌어 네네. 그러면 토탈이 20만 불이 20만 되면은 불이잖아요. 세율이 높아져 그렇죠. 많아져 10만 불만 벌면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 20만 불이 벌면은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케이스가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내가 집이 있고 헌금을 많이 내고 프로퍼티 텍스를 많이 내면은 스탠다드 공제보다 항목별 공제가 많아지면은 그다음에 애들이 젊은 애들이 나오면 요즘은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많아요. 그다음에 저소득자 내려가면 언드 인컴 크레딧이라는 게 또 발생해요. 정부가 그 돈 벌어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느냐. 정부가 돈을 좀 줄게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아까 정영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텍스 리턴 하나만 딱 갖고 나오면 뭐 3,000불, 4,000불 받는 이유가 정부가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나중에 세금 보고할 때 세금을 또 따로 내고 싶지 않으면 일단 이게 폼을 작성을 할 때 무조건 그냥 싱글에다 마크를 하는 거가 그러면 제일 많이 떼는 거죠. 제일 많이 떼는 거고. 근데 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예. 나는 그렇게 떼버리면은 내가 가져간 돈이 적어. 생활이 안 된다. 생활이 안 돼. 아, 네.
그리고 세금 많이 내놓는다고 해서 이자 안 줘요. 아, 물론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게 미리 많은 돈을 내지 말아라. 그러려면은 여기 폼을 정확하게 작성해서 나는 네 돈 많이 받고 싶지도 않고 다시 나중에 돌려주고 싶지도 않은 것이니까 잘 해라 그런 뜻이죠. 네. 근데 사실 리펀드 받으면 공돈 생기는 기분. 아, 그럼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그거 아주 기분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싱글로 보고를 하고 나중에 리펀드를 많이 받는 거를 좋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아, 그럼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여행 가고. 그러니까요. 아까 네. 얘기했잖아요. 주식도 벌써 사고. 1월 말에 W2 폼을 받으면은요. 네. 2월 달에 와서 세금 보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돈 빨리 들어오니까. 받으니까. 네네. 자 그런데요 여기에 있어서 지난해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올해도 세금을 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페이첵에서 연방소득세를 떼야 되는 걸 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낼 돈이 없으면 이게 과거에 내지 않았고 네네. 또 금년도도 따져 보니까 내 소득이 적어가지고 예. 미니멈도 안 돼. 예, 세금 낼 것도 없어. 그럴 경우에는 exemption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페더럴 인컴 텍스 안 내도 되고 스테이트 인컴 텍스 안 내도 되고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퍼센티지로 계산하는 것은 소셜 시큐리티 텍스가 7.65%입니다. 그다음에 SDI라는 것이 1.1%입니다. 그러니까 8점 몇 퍼센트 뭐 맥시멈 9%만 내면 그건 리콰이어드예요. 아, 네. 그러니까 나머지 것은 내가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고 많이 낼 수도 있고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많이 냈냐 적게 냈냐는 것은 그 다음에 텍스 리턴을 가지고 해결하는 문제죠. 그러면 1년 동안에 월급을 받으면서 세금을 띄워놓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인컴택스 할 때 보니까 내가 이게 오히려 리펀드가 아니라 3, 4천 불을 내게 생겼어. 오케이. 예, 세금을 그러니까 조금씩 띄워놓은 거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페널티가 나올 수가 약간의 있습니까? 페널티가 나와요. 아, 왜냐하면, 나와요? 예, 예. 근데 월급쟁이들한테는 그런 페널티가 많이 안 나오는 건데 많은 세금을 내야 될 사람들한테는 그 페널티가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월급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잘 떼라. 그리고 세금도 잘 내라. 그러니까 미국 시스템은 돈을 벌 때 야, 너 다 돈 가져가. 그리고 내년도 4월 15일 날 세금 낼 거 있으면 다 내. 그런 정책이 아니에요. 미리미리 세금이 월급이 발생하면은 그때 그 순간에 네가 필요한 것을 W4 폼이나 D4 폼을 가지고 계산해서 내서 낼 것도 먹고 받을 것도 없는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W4 폼은 연방인데 연방은 연방 나름대로의 법에 따라서 W4 폼을 만들어져 있는데 스테이트는 스테이트 법이 또 달라요. 세금에 관련된 법이. 네. 그래서 거기는 과거와 같이 얼라원스라는 제도. 너 결혼했어? 너 넘버가 몇이야? 이 넘버가 적다면은 세금을 많이 떼고 넘버가 많으면은 세금을 적게 떼는 시스템이에요. 간단히 설명하면은 네. 그것도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하지만은 뭐 싱글 제로 그러면 세금 제일 많아요. 싱글에서 그다음에 메리드 제로 메리드에서는 제일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난 세금 떼기 싫어. 그러면 싱글 10. 그다음에 메리드 10. 그러면 거의 세금 하나도 안 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너 법을 바이올레이션 했냐 이런 건 물어보지 않으니까 네. 그 어떤 분들은요 미니멈 받으신 분들은요 일부를 가지고 따지신 분들이 많아요. 당연히. 아니 근데 그 따지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아니죠. 아니야. 왜 내 돈을 내가 내 먼저- 돈을 일부를 더 세금을 낼 수는 없잖아. 아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센시티브해요. 아하. 네. 그러면은 이 연방과 주정부가 지금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업기부 제도, 그러니까 예. unemployment insurance 예. 이거는 누구든지 다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겁니까? 누가 내야 되는 거고 또 실업자가 많이 됐다. 그럼 이런 혜택을 어느 정도나 받는 거예요? 그 여기 지금 굉장히 좋은데 실업 급여는 인플로이가 내는 게 아니야. 누가 내냐? 엠플로이어예요? 인플로이어가. 그래서 우리 공제사항에 SUI는 공제사항이 없어요. 아하. 네. 이게 이제 뭐 내가 내는 걸로 쳐져 있는데 내가 내는 게 아니고 고용주가 SUI라는 텍스를 내는데 아하. 왜 그렇게 만들어져 있냐면 네가 고용을 잘 관리해서 들락날락하는 사람을 줄이면 아하. 당신한테 많이 차지하지 않잖냐. 근데
뭐 그런다고 하면 사람이 나가고 그 나가면 EDD 가서 타고 그러면은 이 풀에서 돈이 막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내야 돼요? 결과적인 인플루어가 내야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그 SUI에 과연 누가 타느냐? 실업이 됐다. 근데 실업이 됐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했어. 내가 잘렸어, 그건. 잘렸어. 해고야. 어허. 그럼 해고한 사람한테까지 언임플로이먼트 수당을 줘야 돼요? 그거 원래 아니죠. 아니죠. 어허. 자발적으로 자기가 더 좋은 직장을 하러 나갔어. 어허. 내 여기 지금 뭐 나 나가란 소리도 안 했는데 그런 사람한테 줘야 되겠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사실은. 아니죠. 그러면 어떤 거냐? 비즈니스가 안 돼가지고 크로스를 했거나 비즈니스가 안 되어가지고 사람 수를 5명에서 3명으로 주는데 그 레이오프를 줄이는 시켰다. 레이오프를 당했을 때 돈을 주는 것이 목적이지 그 돈을 주는데 그러면 얼마를 주느냐? 그러면 그놈 갖고 그냥 생활도 하고 풍족하게 주면 다 언임플로이먼트 되라는 문제밖에 안 되니까 업종에 따라서 많은 것들은 참 다음 잡을 찾기가 어려운 직종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26주까지 주고 아하. 어떤 26주? 네, 길게 줘요. 와. 근데 적은 것들은 뭐 4주, 6주. 근데 또 까다롭죠. 너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맞아요. 했어 안 했어? 네. 그걸 다 따져보는 또 거야. 따져보는 거죠. 전화가 옵니까? 전화하고 오고 편지가 가고 막 그래요. 너 지금 현재 그렇게 해야 그 다음 언임플로이먼트를 돈을 꽂아주는 것이니까 아하. 쉽게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근데 지난 코비드 19 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건 정부 그 고용주가 돈을 내 가지고 정상적인 고용 활동을 통해서 해고된 사람들 아니면 레이오프된 사람한테 주는 temporary assistance, temporary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한 돈인데 코비드 19 때는요. 아무라도 돈 막 줬죠. 많이 줬어. 맞아요. 뭐 네. 1099 인플루이도 주고 그 리스팅에 안 올라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다 줘가지고 언임플로이는 뭐 아무래도 사는 거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다 완전히 없어지고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짤막하게 질문 하나 있는데요. 연세 드신 어머님, 부모님 모시는데 부모님을 그 부양자에 넣을 수 있나요?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근데요. 지금 제가 이야기할까 아까 예. 그 스텝 1과 스텝 네네. 5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는 네네네. 디펜던트라는 넘버를 가지고 했는데 네. 요즘은 그런 넘버가 없어졌어요. 텍스 리턴 상에.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옛날과는 조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임춘택 회계법인 대표이신 임춘택 CPA와 함께했습니다.